뜨는 밤 책 읽어주는 남자 리더 준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한동안 위로와 힐링이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너도 나도 괜찮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궁금해졌습니다. 진짜 괜찮은 걸까? 이 책은 성공한 아버지가 두 딸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메시지입니다.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 첫 직장을 구할 때 주의할 점이나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는 법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부터 행복의 의미, 가난에 대한 태도 등 살면서 한 번쯤 고민하게 될 일들까지 누군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물어볼 사람이 없었던 2030을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애정과 진심을 눌러 담은 그의 편지는 잘 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우리에게 위로보다 훨씬 따뜻하고 실질적인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우진 박사는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 존스 홉킨슨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구글 초창기 핵심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중국 최대 종합 인터넷 회사이자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 게임 회사인 텐센트 부사장을 거쳐 현재 실리콘밸리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도 성공한 인물로 손꼽히는 그는 중국의 철학과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딸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소통해 왔습니다. 딸들과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지 궁금하다는 요청이 늘어나면서 몇 년 전부터는 중국의 지식 공유 플랫폼인 더 따오에 실리콘밸리에서 온 편지라는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고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두 딸이 고민하는 문제, 그리고 아버지로서, 선배로서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우진 박사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 중 독자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편지들을 선별해 책으로 엮었습니다. 중국에서 태도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이 책은 출간 즉시 중국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으며 현재 8개월간 종합 베스트셀러 탑1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의 거장 조정래 작가는 아버지가 딸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편지라는 점에서 기존의 자기계발서가 가진 꼰대들의 잔소리와 차별성을 가진다며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저자가 두 딸에게 보냈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간순이 아닌 주제별로 묶었고 글의 도입부와 말미에 편지를 쓰게 된 배경과 편지의 효과 등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핵심 메시지 아래 인생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인 두 딸 멍화와 멍씨는 자매이지만 성격과 태도, 현재의 상황, 일을 처리하는 방식 등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진 박사는 딸들의 성향에 따라 같은 문제여도 완전히 상반된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 역시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저자의 관점과 조언을 선별해서 받아들인다면 누구에게도 구하지 못했던 귀중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첫 번째 편지부터 세 번째 편지까지 앞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렴. 멍화는 MIT에 입학하기 전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이 편지는 멍화를 보스턴에 데려다주고 돌아오기 전에 전해준 것이다. 멍화에게 내가 이 편지를 열어볼 때쯤이면 나는 보스턴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고 있을 거란다. 이제 정말 혼자만의 인생이 시작되었구나. 며칠 전 내가 어린 시절에 관한 일들을 물은 적 있었지? 그 후로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의 유년 시절은 참 즐겁고 행복했었던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는 나 역시 시간적 여유가 많았던 터라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단다.
그때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저 그 순간을 즐기기만 하면 되었지. 아빠로서 나는 내가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물론 엄마도 같은 생각이고. 아빠는 1996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단다. 놀랍게도 그곳 아이들은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신나게 놀기만 하더구나. 하루는 이웃에게 물어봤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테고 그러면 좋은 직장도 구하지 못할 텐데 어쩜 저렇게 태평할 수 있냐고 말이야. 그러자 그 미국인이 이렇게 대답하더구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더 잘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의 즐거움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느라 괴롭게 보내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볼티모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아니었단다. 수입은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도 안 됐지만 그들은 늘 밝고 긍정적이었어.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언제나 서로 상냥하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지. 1997년에는 뉴저지 AT&T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여름을 보냈는데 그곳 사람들도 참 친절했단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실리콘밸리에 가보니 그곳 사람들은 앞에 두 도시보다 수입이 훨씬 많았는데도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단다. 행복하지 않은데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아빠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 지금 우리가 사는 수준에 비하면 찢어지게 가난했지. 간식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옷은 죄다 낡고 해진 것들 뿐이었단다. 그런데도 힘들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사실 행복과 돈은 크게 상관이 없단다. 행복은 돈보다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아빠가 가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건 가정이 화목했기 때문이야. 당시에는 다들 가난하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어. 그래서 집집마다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았지. 하지만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 번도 우리 앞에서 다투진 적이 없단다. 집안이 화목했기 때문에 나와 내 작은 아빠는 가난했지만 늘 즐겁고 평온했어. 내 엄마와도 결혼 후에 절대 아이들 앞에서는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단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이야. 이처럼 즐거움과 행복은 화목하고 평온한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란다. 즐거움은 사람의 타고난 천성이 마음껏 발휘될 때 생겨나기도 해. 아빠가 어렸을 때는 공부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덜했기 때문에 날마다 친구들과 산으로, 호수로 놀러 다니기 바빴어. 만약 빽빽한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공부에만 매달렸다면 이런 즐거움은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물론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 예전에는 오늘날처럼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되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의 교류는 지금보다 훨씬 활발했어.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법이란다.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도 행복의 큰 조건이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행복하단다. 남들과 비교하기 좋아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그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이 누군가의 음모가 아닌지 의심부터 하거든. 간디는 삶의 대부분을 감옥이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보냈지만 마음은 늘 평온하고 행복했다고 해. 그러니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지위가 높고 임무가 막중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단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 어떤 사람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아주 제한적이란다. 돈은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저 종이 위에 찍힌 숫자에 불과해. 생각해보렴. 돈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지만 매일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과 돈은 별로 없지만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겠니? 아빠는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다음과 같은 4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야. 첫 번째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지식을 쌓고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란다. 너희들에게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야. 두 번째는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야. 꿈이 없으면 행복을 논할 수 없단다. 또 꿈은 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계속 실망하고 괴로워지지. 그러니 꿈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해야 해. 세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야. 아빠는 살면서 되도록 다툼을 피하려고 노력했어. 다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다툼을 줄이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면 자기만 잘났다는 식으로 남을 깔보는 태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단다. 네 번째는 인생을 조금 더 멀리 보는 거야. 아직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빠처럼 나이가 들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란다. 며칠 전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냐고 내게 물었지. 아빠는 우선 내가 학교 생활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구나.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렴. 그리고 무엇보다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말고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 아빠가. 두 번째 편지. 행복의 유래. 그럼에도 그들이 성과를 내는 건 세상에 아주 작은 아름다움이라도 남길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야. 똑같은 책을 함께 읽는 것은 우리 부부가 두 딸과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다. 아이들의 학교에서 추천해준 책을 우리도 함께 읽고 딸들도 우리가 추천해준 책을 읽는다. 하루는 멍아가 멍신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물었고 멍신은 아빠가 추천해준 책을 읽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날 멍아는 내게 이메일을 보내 그 책이 어떤 내용이며 재미있는지 물었다. 멍아에게 최근 내 동생이 읽고 있는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댄 뷰트너의 블루존이라는 책이란다. 블루존은 인류학 용어로 평균 수명이 유난히 긴 장수 지역을 의미해 멍신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우리는 함께 토론을 했어. 내가 이 책을 읽어도 좋고 읽지 않아도 괜찮지만 너와도 이 책의 주제인 행복에 대해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단다. 먼저 뷰트너의 책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자꾸나. 그는 행복에 관해 굉장히 일리 있는 몇 가지 관점을 제시했어. 먼저 행복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일종의 느낌이라는 거야. 물론 이 느낌은 허무맹랑한 공상이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란다. 책에서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의 행복감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높은 이유는 그들의 생활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가 적고 유쾌하며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 적은 돈으로 유유자적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코스타리카에 산다면 분명 행복을 느낄 거야. 반대로 싱가포르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불행하다고 느낀대. 오히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무슨 일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가장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하는구나.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코스타리카에 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분명 그곳의 문화와 풍수에 맞지 않아 행복을 느끼기 힘들 거야. 그건 코스타리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쓰고 보니 내가 MIT를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MIT에는 너와 비슷한 친구들이 많으니 아주 잘 맞을 거야. 하지만 만약 내가 컬럼비아 대학교를 선택했다면 학업에 대한 부담은 적었을지 몰라도 지금만큼 학교 생활이 즐겁지는 않았겠지. 컬럼비아 대학교는 그동안 수많은 정치 리더를 배출해온 만큼 학생 대부분이 훌륭한 리더를 꿈꿀 텐데 넌 그런 경쟁을 좋아하지 않잖니?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오면 뷰트너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그는 행복지수가 특별히 높은 나라로 코스타리카, 덴마크, 싱가포르를 꼽았어. 세 나라는 정치 제도가 서로 달라. 코스타리카와 덴마크는 사회주의 색채를 띠고 있고 싱가포르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지.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 그건 바로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다는 거야. 그래서 생계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거란다. 지금까지 뷰트너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아빠의 생각을 이야기해볼게. 행복에 관한 아빠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야. 먼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종족 번식을 한단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해. 이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와 명예가 가져오는 행복보다 훨씬 오래도록 유지되는 행복이지. 사람도 다른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계승에 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유전자를 통해 세대를 거듭하며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행복을 느낀단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 어느 동물이나 느끼는 것이고,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추구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와 행위를 통해 이 세상에 발자취를 남길 때의 행복이야. 우리는 자기 말이나 행동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인생은 한 줄기 강과 같단다. 강물의 양은 강의 길이와 너비, 그리고 깊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돼. 한 사람의 영향력 또한 마찬가지란다. 현재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오래도록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남는다는 보장이 없고, 긴 강줄기처럼 미미하지만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단다. 둘 중 어떤 강의 물이 더 많은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는 후자의 강을 선호한단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끊이지 않고 굽이굽이 흘러갔기 때문이야. 모차르트는 이미 2세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향인 짤츠부르크를 찾는단다. 베토벤, 미켈란젤로, 뉴턴도 마찬가지야. 아빠가 종사하고 있는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는 앨런 튜링이나 존 폰 노이만 같은 인물이 여기에 해당하겠구나. 물론 누구나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관없단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 말이야. 2012년에 아빠가 2년 동안 떠나 있었던 구글로 다시 돌아왔을 때 비록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지만 우리가 만들었던 일부 코드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여전히 많은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었단다. 그때 아빠는 굉장히 큰 행복을 느꼈어. 그것은 회사에서 아무리 큰 돈을 준대도 느낄 수 없는 행복이었지. 모든 사람이 생전에 자신이 이룬 업적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뉴턴과 베토벤은 비록 자손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사는 동안 자신의 업적과 영향력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으니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업적을 이뤄도 살아생전에 빛을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영원히 눈에 띄지 않기도 한단다. 그럼에도 그들이 성과를 내는 건 세상에 아주 작은 아름다움이라도 남길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야. 모차르트가 생전에 매일 곡을 쓰고 음악을 연주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 그는 자신이 후대에 위대한 음악가라는 칭호를 받을 줄도 몰랐고 그러한 칭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에게 중요한 일은 오직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었지.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이 모차르트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든 거야. 지난번에 왜 미국인들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대학에 많은 돈을 기부하냐고 물었지? 러시아의 소설가 막심 고리키의 말이 너의 질문에 좋은 대답이 될 수 있겠구나.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훨씬 즐거운 일이다. 대학이나 병원 혹은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이유 역시 그들이 베푸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이야. 그들은 이런 기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돈이 더 넓고 깊고 길게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을 아는 거지. 오원은 인류의 모든 노력의 목적은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 사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목적 때문일 거야. 아빠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행복이 삶의 이유이자 목적임을 잊지 말았으면 해. 너의 행복을 빌며 아빠로부터. 3번째 편지.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 모든 일은 눈앞에 한 걸음을 떼는 것에서 시작된단다. 멍신에게. 오늘 너와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왜 아빠가 컴퓨터 게임 시간은 제한하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라고 하는지 물었지? 먼저 야외에서 하는 놀이나 운동이 아이들에게 왜 좋은지 설명해 줄게. 야외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단련되고 남는 체력을 적절히 소모할 수 있어. 책을 보느라 쌓인 눈의 피로도 풀어주고 신체 발육에 도움을 준단다.
또 여럿이 함께하는 운동은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과 사회성을 결합시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하지.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 있겠구나. 운동의 정수는 바로 규칙에 있단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이기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이 게임의 기술이야. 이 기술을 훈련하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가 일을 할 때 더욱 필요하단다. 실제로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바탕으로 하거든. 하지만 운동이나 야외 활동이 가져다주는 쾌감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하는 게임만큼 직접적이지는 않아. 내가 밖에서 어떤 운동을 하든 꽤 오랜 시간 움직이고 체력을 소모해야만 비로소 도파민이 분비되는 반면 컴퓨터 게임 할 때는 이 물질의 분비가 굉장히 빠르단다. 물론 쾌감의 전달도 그만큼 빠르고 강렬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중독되는 거란다. 이렇게 단순하고 강렬한 쾌감에 중독되고 나면 나머지 일에는 흥미를 잃게 되어버려. 마치 마약이 주는 쾌감과 비슷하지.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완전히 제지하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계속 일깨워주는 거란다. 내가 다른 중요한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니? 컴퓨터 게임은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해. 이것은 너의 능력이기도 하고 성품이기도 하지. 만약 나중에 내가 금융회사의 투자자로 일한다면 매일 거액의 돈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거야. 그 돈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을 테니 말이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기도 해. 그래서 투자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돈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는 교육을 시킨단다. 유혹을 이겨내는 근본적인 방법은 장기적이고 큰 목표를 세우는 거야. 이때 목표는 의미가 있어야 하고 내가 기꺼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해. 커다란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것에 관심이 쏠려 컴퓨터 게임 같은 유혹에 흥미를 잃게 될 거야. 내 언니도 중학교 때는 컴퓨터 게임을 많이 했었단다. 하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운 다음에는 컴퓨터 게임을 완전히 끊었어. 아빠도 미국에 오기 전에 게임을 자주 했었어. 한 번 시작하면 몇 시간씩 앉아서 할 때도 있었지. 그런데 미국에 오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하면서 중요한 일들이 많아졌고 더 큰 목표가 생기면서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게 되었어. 지금도 가끔씩 게임을 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려서 절대 중독될 일은 없단다. 만약 크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어렵다면 두 번째 방법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렴. 유혹을 이겨내는 두 번째 방법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보상이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정원에 꽃 한 송이를 심고 길러본다든지 아빠 차를 세차해주고 돈을 받는 것도 좋은 보상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러한 습관을 기른다면 나중에 내 시간을 보상이 있는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란다. 보상이 있는 일은 게임처럼 중독성 있는 일과는 전혀 달라. 이유는 간단해. 보상은 결코 공짜로 얻을 수 없고 계속 노력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야. 어떤 일을 할 때 내 방법이 옳기만 하다면 분명 보상이 있을 거야. 크든 작든 보상을 받을 때마다 컴퓨터 게임 할 때와 비슷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 다만 게임과 다른 점은 만약 또 다시 쾌감을 느끼고 싶으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란다. 사실 너에게는 첫 번째 방법이 더 잘 맞을 것 같구나.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컴퓨터 게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 말이야. 살다 보면 컴퓨터 게임보다 더 큰 유혹이 생기기도 한단다. 어떤 유혹이든 떨쳐버릴 수 있는 강한 힘이 필요해. 당장은 컴퓨터 게임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너는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훌륭한 교육을 받았어. 그리고 나중에 분명 큰일을 하게 될 거라고 너 스스로도 믿고 있지. 모든 일은 눈앞에 한 걸음을 떼는 것에서 시작된단다. 인생의 큰 목표를 세워놓고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사람도 많아.